의사가 주류인 뇌과학계를 평정한 전기공학도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이진영 교수님입니다. 현재는 이제 바이오 스타트업 엘비스의 창업자이시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이진영 교수님과 함께 인류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인류가 지금 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뭘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면 다 안다고 볼 수도 있고 뭘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그걸 할 수 있을 만큼 얼마를 아느냐가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학습을 잘하고 이런 굉장히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거 말고도 그냥 뇌 질환 같은 거를 치료하는 측면에서만 봐도 정말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막 했었잖아요. 뭐 아인슈타인의 뇌를 조금만 분석해도 네. 뭐 조금만 우리가 알게 돼도 인류의 뭐 기술 진보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뇌에 대해서 안다는 게 무엇이냐를 정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아인슈타인의 뇌를 안다. 그건 또 무슨 뜻일까요? 아인슈타인의 뇌를 보존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보존한 뇌를 통해서 뇌에 관해서 모든 걸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실제로 뇌가 동작하는 거는 이렇게 다이나믹 시스템으로 막 지금 동작을 하는데 죽은 뇌에서 그 정보가 다 나올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제 그 극복하는 뇌의 정보가 제한적인 현재의 상황에서 네, 뇌의 기능과 작동 원리를 밝힌 뇌회로라는 표현을 네. 평상시에 쓰고 계세요. 뭐 네. 뇌를 알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시고요. 네. 교수님께서 지금 연구하시거나 개발 중이신 이 내용 중에 뇌의 회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나름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설계하는 사람도 핸드폰에서 무슨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 핸드폰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돌아가는 알고리즘, 기능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기능만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질환에서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팔도 떨리고 뇌 이제 기억력도 떨어지고 하는데 기능을 측정할 수 있고 그 기능에 대해서 원상복귀를 할 수 있으면 그거 자체가 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뇌에서 누가 누구랑 어떤 통신을 해서 뇌 안에 있는 세포들이 소위 누구랑 대화해서 우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개발 중이신 플랫폼은 그 뇌 정보에 대해서 방금 말씀 주신 그 네. 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 이름도 엘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Live Visualization이라는 뜻입니다. 뭐 생생하게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준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이랑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또 문진표도 작성하고 그거 가지고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뇌를 직접 찍어보고 너는 뇌 얘랑 통신이 좀 떨어져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하면 사실은 거긴 진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통신이 떨어졌는지 알면 그 통신을 인핸스 시켜주면 치료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뇌에 관해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에 뇌전증 치료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극복 가능한 정도로 수준이 올라온 것인가요? 뇌전증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질병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많은 뇌전증을 갖고 있는데 뇌전증의 치료가 많이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뇌전증에는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제 방법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들은 전혀 증상이 매니지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것도 역시 뇌전증이라는 질병도 어떻게 어디가 뇌가 잘못됐는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것도 해보고 안 되면 저것도 해보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해 보면 어떤 선생님들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게 환자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긴 하는데 내가 이게 무드를 하는 게 아닌가 자괴감이 든다. 내가 이러려고 의사했나 이런 자괴감이 그렇죠. 든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정확하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고 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든 다 어려운 거죠. 그렇죠. 운전을 하는데 앞을 안 보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럼 정말 어려운 일인데 뇌전증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거의 모든 뇌 질환은 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뇌전증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 사실은 간질이라는 네. 표현으로 좀 알려져 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예전보다는 정보가 많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극복 가능한 정도의 대상이 됐다라는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또 뇌에 관련된 질병 중에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뭐 파킨슨이라든지 파킨슨, 치매, 아니면 치매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도 뇌졸중. 이제 네. 대표님 그 교수님의 이 플랫폼으로 뭔가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희가 방금 이제 뇌전증에 대해서 간질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 간질을 저희가 첫 번째 타겟으로 이제 환자들에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모든 질환의 방법론은 다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뇌의 기능이 어디가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간질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의 기능 부분과 이제 파킨슨이나 그 치매 이런 거에서 생각하는 중요한 뇌 각각 다른 종류의 뇌의 기능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 보고 그거를 정상화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다 같은 어떻게 보면 목표인데 하나씩 저희가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플랫폼에 처음에는 이제 뇌전증에 관한 솔루션들도 주고 간단한 건강검진을 모든 뇌 질병에 관해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한 진단과 치료를 파킨슨이나 치매에도 가능하도록 이제 계속 그런 솔루션들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IT랑 바이오를 서로 융합하신 거예요. 그 이제 정말 어려운 작업을 하고 계신데 네. 이게 이제 이 테마가 사실 대중들의 신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사실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뭐 네. 여기에 될 건 아닙니다만 뭐 테라노스 같은 일들도 벌어지는 게 너무 큰 일로 대중들에게 네. 한번 충격파가 있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뭔가 이 기술적인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좀 진짜 어려워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좀 고민하고 계세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처음에 테라노스가 나왔을 때 저희 뭐 학교에 뭐 학장님 뭐 아주 높으신 분들이 와서 다 우리도 저거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바로 보고 알았어요. 저건 사기구나. 처음에 나오자마자 알고 계셨어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이오가 IT보다 훨씬 어려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바이오가 네. 생명을 다루는 관련된 네. 것들과 연관돼서 그런가요? 물론 그렇고요.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생명체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 복잡도에서 유리합니다. IT는 뭐 내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난 대학을 중퇴하고 이런 앱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정말 아주 성공한 사업가도 그렇죠. 흔히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 같은 네, 분들요. 스티브 잡스 같은 실제로 엘리자베스 홈스가 했던 일은 IT와 바이오의 융합은 아닙니다. 그냥 완전히 나름대로 바이오 기술의 영역인데 저는 그게 사기라는 걸 알았던 이유가 그 기술에 관한 여러 가지 파라미터와 그 친구의 그때까지 공부한 걸 봤을 때 제가 저 문제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뿐만 아니라 뭐 한 방울의 피로 뭔가를 한다는데 피 검사를 한다는 건 사실 샘플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피에 가끔씩밖에 없는 거라서 그거를
뭐 기술이 있다고 한 방울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펀더멘털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럼 자기 기술 아무것도 없었어도 돈을 뭐 $600 million 이렇게 레이즈를 했어요. 어떻게 사기를 쳐서지만 그런 실리콘밸리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Fake it till you make it. 될 때까지 그냥 되는 척해라 뭐 이런 말인데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돈도 많이 있고 막 진짜 그러면 무슨 다른 기술을 사서라도 뭘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IT만큼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IT만큼 되지 않고 IT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뭔가 네. 일정 부분의 결과물들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게 IT도 마찬가지죠, 그건. 그렇죠. 네. 바이오는 그게 좀 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바로 IT는 엔지니어링 플랫폼이 있는데 바이오는 없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랫폼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코딩을 해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내가 정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그냥 코딩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을 중퇴하는 사람도 그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바이오의 현 주소는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그거를 그 많은 변수들을 모아서 내가 뭔가 되는 걸 만드는 거는 $600 million이라는 그 돈이 되게 작은 돈이에요. 사실 바이 그 제약회사 이런 데들에서는 뭐 $1 billion 쓰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안 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는 뭔가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이노베이션을 계속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진 것을 엔지니어링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 바이오에서는 그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뇌질환에 관해서는 더더욱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만드는 일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랫폼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늘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고 플랫폼을 사실 만들어낸 우리가 IT에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초기에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낸 것들은 몇 개 안 되는 기업들입니다. 지금 살아남아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도 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만든 기업들도 있고 늘 파이어니어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제 가능한 일이죠. 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IT 플랫폼들도 다 무에서 창조된 창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려는 일은 그런 일이고 이 바이오와 IT에서 이제 바이오 혁명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바이오의 혁명이 IT만큼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플랫폼이 없어서입니다. 모든 면에서. 플랫폼이 없이 내가 보물찾기로 나 이거 하다가 저기 한번 광산을 캐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내가 피를 한 방울 뽑아서 뭘 한다 그러면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는 해서는 안 되고 그게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다 보니까 지금 뇌에도 네. 보이지 않았던 것들, 네. 이제 뭐 뇌가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판별한 방법이 네. 고작 문진표 정도였는데 네. 그걸 이제 보이게 만드신 것도 플랫폼화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라는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서도 네. 앞으로 계속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죠.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지금 이제 좀 말랑말랑한 질문 좀 드려볼 텐데 아니 네. 제 친구들 중에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SNS를 정말 많이 하는데 네. 가끔 멍해지면서 뇌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게 네. 정말 SNS를 많이 하면 뇌가 나빠지는 건가요? 나빠질 것 같습니다. 어, 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는 이제 다른 더 하등한 동물보다 훨씬 더 플렉서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조금씩 변화합니다. 변화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SNS를 하면서 너 라이크 있나 없나를 보면서 계속 그런 반응을 보고 거기에 리스폰드 하는 거를 익숙하게 뇌를 만들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게 소위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게 약간 네. 그런 거랑 연관되겠죠. 이제 포르노그래피에 우리가 너무 아. 자극이 커지고 그냥 자극에만 노출되면 네. 또 뇌 그게 중고등학생의 최대 고민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내가 좀 공부 못하는 거냐 이런 고민도 네. 하는데 그거랑도 연관되는 얘기겠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자극적인 것에서 계속 만족을 얻는 거에 익숙하다 보면 이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사고하고 뇌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거부감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이렇게 실험실에서 실험한 재미있는 많이 알려진 결과가 있는데 이렇게 쥐한테 자기의 도파민 이렇게 만족을 주는 그런 neurological element인데 이게 도파민을 자기가 스스로 자극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뭐 점차 반응이 느려지고 뭔가 네. 좀 내가 그 이상해질 것 정도가 같은데. 아닙니다. 그 계속 누르다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누르다가 죽어버립니다. 네. 그 자극에 너무너무 그 자극에 의한 행복감에 젖어서 이제 그걸 누르다가 이제 밥도 안 먹고 죽게 되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우리가 막 SNS 이런 거에 너무 자극에 몰입해서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나는 이 라이크를 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뭐 죽지는 않을 수 있어도 상당히 피폐한 인생이 되겠죠. 네. 이게 이제 중독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도파민이 중독에 사실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네. 그 뇌를 좋아지게 만들려면 네.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쓸 수가 있을까요? 좀 고민이 돼요. 이게 네. 뭐 그래 그렇다고 또 SNS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좀 이 나빠지게 하는 거를 극복할 수 있게 내가 이제 어떤 자가 네.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방법들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알려진 방법은 없지만 그냥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네네. 저는 제가 원래 뇌에 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가 지금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대상으로 실험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실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몇 년 전에 비해서 머리가 되게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 근데 좋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계속해서 사고를 하고 챌린징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챌린징한 문제를 딱 주고 정말 당장 내가 하기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하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막 하라고 챌린지가 왔을 때 아니야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어 뭐 이걸 해야 돼 하고서는 이렇게 미룰 수도 있고 그냥 뭐 하지 하고서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막 달려들어서 하게 되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하고 해야 이걸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빨리빨리 하다 보면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급진적으로 빨라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챌린지를 계속 내가 하기 어려운 일, 어렵고 조금은 나중으로 미루었으면 좋겠는 일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고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깊이 있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내가 지금 이 동영상을 찍으면 어떻게 해야 라이크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도 깊이 고민해서 내가 계속 하는 사고를 한다면 그거 자체가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꿀팁이세요. 이게 새로운 일이 도전적인 일이 왔을 때 미루거나 회피하지 말고 네. 극복해보기 위해 고민하다 보면 이 사고를 직접 하게 되면서 뇌가 좋아지는 느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신 것 같고. 네, 제 경험으로 제가 그런 삶을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지난 한 10년은 살았는데요. 아주 컨피던트하게 제가 보기에 10년 전보다 제가 머리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뇌과학 플랫폼이 네.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고. 아니 네. 그러면 좀 더 쉬운 네. 예시를 제가 들어보면 이를테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지식 포럼을 매일경제가 네. 이제 매년 해마다 열고 있으니까 네. 저희 이제 기사들도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요즘에 뭐 SNS 아니더라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으로 기사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냥 기사 쓱 읽고 많은 게 뭐 일반적인데 네. 만약 교수님께서 그 기사를 읽으신다면 어떤 방식으로 읽으시겠습니까? 많은 일을 챌린징하게 하고 늘 저는 문제를 푸는 게 저의 패션이었기 때문에 기사를 그냥 보진 않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은 이 기사를 왜 썼을까? 이 기사를 쓰게 된 다른 배경에 있는 상황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기사를 여러 개를 보면 또 다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왜 다를까? 뭐든지 이제 정보가 저희가 살면서 뭐 기사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냥 지나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 풍경을 봐도 그렇고 늘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정보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뭐 머리가 좋아지는 것 차원을 떠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정보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취합해서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사고와 판단을 해낼 수 있느냐 자체가 현대 사회의 가치이기도 하고 그게 또 머리도 좋아지는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핵심 꿀팁을 또 기사 보는 방법, 배경 설명, 네. 배경을 좀 깊이 있게 보고 그다음에 여러 기사도 네. 비교해 보고 이런 핵심 꿀팁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뇌과학으로 네. 뇌과학자로서 전 세계의 뇌과학 플랫폼을 조만간 만드실 이진영 교수님을 만나 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